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베트남의 땀하이라는 작은 섬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탐사 기록이에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스탠드업 패들보드를 타고 섬 구석구석을 며칠에 걸쳐서 둘러본 개인적인 기록이더라고요. 사진도 수십 장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저희는 오늘 강과 바다가 만나는 이 섬의 진짜 속살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자료 묶음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한 여행 후기가 아니고요. 위성 지도부터 시작해서 현지인의 삶이 그대로 담긴 사진, 그리고 그걸 관찰한 기록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접근하기에 좋더라고요. 이 자료들을 통해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전통 어업과 거대한 자동차 공장, 그리고 관광이 막 한데 뒤섞여 있다는 이 따마이 섬의 복잡하고 생생한 현재를 제대로 이해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지도부터 한번 펼쳐볼까요? 자료에 포함된 위성 지도를 보니까 따마이 섬은 저희한테 익숙한 다낭이나 호이안보다는 꽤 남쪽에 있네요. 꽝남성 누이단현에 속해 있고요. 지도를 보시면 지형이 정말 독특하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찌영장강을 포함해서 여러 강줄기가 바다랑 합쳐지기 직전에 이 섬을 뭐랄까 이렇게 감싸 안는 형태거든요. 아, 정말 그렇네요. 네. 그 결과 섬 주변으로 파도가 거의 없는 아주 거대한 호수 같은 잔잔한 수역이 만들어졌어요. 바로 이 지형이 따마이 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경로가 있던데 이게 아마 자료 보내주신 분이 패들보드를 타고 탐사한 구역인 것 같아요. 둘레가 약 8.5km에 면적이 43만 제곱미터라고 적혀 있는데 이 숫자가 사실 잘 와닿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죠? 8.5km면요. 서울 여의도를 한 바퀴 도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리예요. 아, 꽤 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걸 엔진도 없이 오직 팔 힘으로 움직이는 패들보드를 타고 그것도 4박 5일 동안 탐사했다는 건 정말 섬의 살갗을 훑듯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내밀하게 들여다봤다는 의미죠. 그냥 휙 지나가는 관광객은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을 마주했을 겁니다. 섬 크기는 길이가 약 5km, 인구는 10,000명 정도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작지는 않네요. 어엿한 생활 공동체인데 육지랑은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페리가 계속 다닌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고립된 섬은 확실히 아니군요.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페리를 통해서 육지랑 긴밀하게 연결된 생활권인 셈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섬이라는 그 조건이 이들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거죠. 땅에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바다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 같아요. 보내주신 사진들 대부분이 바로 그 물 위의 삶을 담고 있더라고요. 여러 장의 사진에서 나무 뗏목 위에 앉은 사람들이 굴껍데기를 하얀 플라스틱 줄에 일일이 꿰고 있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보여요. 네, 저도 그 사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뗏목 위에는 베트남 국기가 펄럭이고 옆에는 다듬고 남은 굴껍데기가 정말 산처럼 쌓여 있고요. 이분들의 생업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사진들이 바로 따마이 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단서예요. 기록을 보면 이 지역 토양은 대부분 모래로 되어 있어서 벼농사에는 아주 척박하다고 해요. 아, 땅에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했군요. 네, 그런 셈이죠. 대신 이 지역은 약 1000년 동안 참파 문화의 영향을 깊게 받은 곳이거든요. 아, 참파 문화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자료에는 그냥 바다 중심의 생활 방식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어서요. 그 참파 왕국이 고대의 해상 무역을 주름잡던 강력한 세력이었어요. 지금의 베트남 중남부 해안을 따라서 번성했죠. 그들에게 바다는 건너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뭐랄까 다른 세상과 연결되는 고속도로이자 식량을 얻는 밭이었어요. 바다가 밭이다. 네. 그런 해양 민족의 DNA가 1000년 넘게 이 지역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땅이 척박하니까 망설임 없이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다에서 길을 찾은 거죠. 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섬에서는 쌀밥을 파는 껌식당을 찾기 어렵고 대신 분이나 반 같은 국수 종류가 주식이라는 기록이 나오는 거네요. 먹는 것부터가 육지 중심의 베트남 문화와는 결이 다르다는 게 확 느껴져요. 맞아요. 음식 문화만큼 그 지역의 환경과 역사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건 없으니까요. 사진 속의 굴 양식은 그런 참파의 후예들이 현대적인 방식으로 바다를 경작하고 있다는 아주 생생한 증거인 셈이죠. 다른 사진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바다의 얼굴이 담겨 있어요. 베트남의 상징인 원뿔 모자, 논을 쓴 어부 두 분이 작은 나무 배에서 노를 젓는 아주 고전적인 풍경도 있고요.
혼자 동그란 바구니 배를 타고 유유히 낚시를 하는 모습도 보여요. 사진만 보면 시간이 멈춘 것처럼 평화롭습니다. 그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삶의 현장이라는 점을 봐야 해요. 다른 사진을 한번 보세요. 형형색색의 플라스틱 통이나 스티로폼 부표들이 수면을 빈틈없이 가득 메우고 있죠. 네네, 정말 많네요. 이게 전부 굴이나 물고기, 새우를 키우는 양식장이에요. 잔잔한 수면 아래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으로 촘촘하게 구획된 거대한 바다 농장인 셈입니다. 바다를 밭으로 삼는다는 게 이해는 되지만 그건 태풍이나 수온 변화 같은 외부 요인에 훨씬 취약하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육지 농사도 힘들지만 바다 농사는 변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게 바로 이들의 숙명적인 리스크죠. 그래서 이들은 수세대에 걸쳐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물의 흐름, 날씨의 미세한 변화를 읽는 법을 체득했어요. 동시에 현대적인 양식 기술을 받아들여서 생산성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시키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사진 속 평화로운 모습 뒤에는 그런 끊임없는 자연과의 줄다리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 패들보드 위에서 찍은 사진 중에는 샤크라는 로고 너머로 양식장과 마을이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기록에 매우 이국적이고 바닷마을다운 풍경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런 양식장과 어선들 사이를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 관찰의 방식이 아주 중요해요. 패들보드는 동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느리고 조용하게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끄러운 모터보트를 탄 관광객처럼 풍경을 소비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의 삶의 터전 속으로 소음 없이 스며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뗏목에서 굴을 까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저게 뭐지? 하다가도 뭐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금방 자기 일에 몰두했을 거예요. 그 덕분에 삶의 리듬을 깨지 않고 아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평화로운 바다 풍경만 보고 있으면 정말 세상과 단절된 곳 같다는 착각이 드는데요. 자료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 섬이 아주 거대하고 현대적인 세상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좀 놀랐어요. 바로 자동차 공장 이야기죠.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고요한 바구니 배와 자동차 공장이라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그림이 한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네, 베트남 내에서는 최대 민간 기업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이 공장 때문에 대형 컨테이너선이 드나드는 항만 시설까지 갖춰져 있고요. 여행자가 패들보드를 탈 때 항로나 수심 깊은 곳은 위험해서 피했다는 언급이 이 부분과 딱 연결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지점이 바로 땀하이 섬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박물관에 박제된 채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현대 산업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젓는 작은 고깃배 러프로 수천 대의 자동차 부품을 실은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물살을 가르면서 지나가는 풍경을요. 그게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두 모습은 어떻게 공존하나요?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항만 운영이 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료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대형 선박의 이동으로 인한 수질 오염이나 파도가 양식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어민들에게는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하지만 반대로 공장이 들어서면서 생긴 일자리가 어업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기도 해요. 젊은 세대 중 일부는 험한 뱃일 대신 공장으로 출근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공장 직원들이 섬의 식당을 이용하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죠. 이처럼 긴장과 의존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일 겁니다. 관광의 모습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섬 북쪽의 반탄해변은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스노클링이나 패들보드를 즐기는 우리가 아는 휴양지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 해변조차도 온전히 관광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워요. 기록을 보면 관광객들이 물놀이하는 그 해변에도 양식용 말뚝이 곳곳에 박혀 있다고 하거든요. 이 디테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정말요? 네, 이건 따마이 섬에서는 삶의 현장과 관광의 공간이 뭐랄까 칼로 자르듯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네요. 관광객들은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스노클링을 즐기지만 그 풍경을 만드는 어부들에게는 그곳이 매일의 생업이 이루어지는 일터인 셈이군요. 어쩌면 관광객들이 진짜 베트남의 모습이라며 감탄하는 그 풍경 자체가
사실은 누군가의 고된 노동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관광객은 아름다운 풍경을 원하고 현지인은 생계를 이어가야죠. 이 둘의 욕망이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고 또 타협하는 곳이 바로 반탄 해변 같은 장소인 거죠. 이것이야말로 따마이 섬의 진짜 맨 얼굴일 겁니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귀한 자료들을 가지고 따마이 섬을 정말 깊게 들여다본 것 같아요. 강과 바다가 만나 만들어낸 독특한 자연환경, 그리고 척박한 땅을 등지고 바다를 논밭 삼아 살아온 사람들, 그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든 거대한 산업과 관광의 모습까지 작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섬이네요. 맞아요. 특히 4박 5일간 패들보드라는 아주 느리고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섬을 관찰한 이 기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사진 속에서 묵먹히 굴을 꿰던 그 어부들은 자신들의 고된 일상이 외모인의 눈에 얼마나 이국적이고 목과적인 풍경으로 비치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여행자는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으려 최대한 조심했다고 기록했지만 이런 훼손되지 않은 진짜 경험을 찾아 나서는 외부인들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오늘 본 사진 속의 고유한 풍경은 과연 그대로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라고 느끼면서 감탄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패들보드나 카메라를 들고 진정한 노커를 찾아 나설 때 우리 자신도 어쩌면 거대한 자동차 공장이나 관광 리조트와는 다른 방식일 뿐 그들의 삶을 바꾸는 또 하나의 현대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건 아닐까요?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대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관찰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기록이었습니다.